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이 정말 엄청 많이 왔잖아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야근을 하고 걸어서 퇴근하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미끄러지느라고. 눈이 온다, 날씨가 추워진다, 겨울전쟁 얘기 중에 못한 걸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얀 사신 얘기 왜 안 하십니까? 시모 해위의 얘기 좀 해주세요. 해위에 없는 겨울전쟁 얘기는 안고 없는 찐빵이지, 이런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시모 해위의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왜 시모 해위의 얘기를 겨울전쟁 얘기하면서 저는 쏙 빼놨느냐. 저는 사실 처음에 안 믿었어요. 한 인물이 단독 작전을 해서 그 소련군을 그 추운 겨울에, 그것도 사냥꾼이었던 사람이 500여 명을 사살을 했다? 야, 이건 뭔가 좀 뻥카가 있다. 이건 약간 좀 과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선 겨울전쟁 얘기 잠깐 해야 되잖아요. 소련이 핀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1939년 겨울에 핀란드를 공격을 하죠. 그리고 1940년 3월까지 소련군이 핀란드에 꽁꽁 묶이죠. 동장군과 함께 싸웁니다. 처절하게 싸우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핀란드군의 저격수 영웅, 바로 시모 해위가 등장합니다. 소련군을 두려움에 떨게 한 하얀 사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이 붙죠. 크리스마스의 영웅, 핀란드 전설의 저격수,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수식어가 붙은 영웅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모 해위에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한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했고 어떤 작전에 기여를 했을까요? 찾아봤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조금 일어나요. 2018년에 해위가 썼던 노트가 하나가 발견돼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고 해위 자신도 이런 걸 내가 썼노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거를 그 가족들이 생가를 정리하다가 발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시작 문장이 이래요. 1939년 10월 10일 이미 온 사방에서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집에서 연락을 받고 비오르그에 있는 연대 수경지로 이동했다. 그리고 끝나요, 전쟁의 시작이. 그리고 1개월 있다가 겨울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11월 30일 새벽 3시에 러시아가 포를 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디에다가 포를 쐈고 이런 장소가 약간 나오고, 그러고 이제 끝나요. 이런 식이에요, 이 노트가. 해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전쟁 전에는 철저하게 무명의 인물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939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명성을 얻어서 핀란드 언론인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고 민족의 영웅이 된다고 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영웅이 된 거예요. 불과 한 달 만에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이 일기에 좀 나와요. 크리스마스에 해위가 뭐라고 쓰냐면, 나의 죄악 목록에 러시아인 150의 숫자를 기록했다. 이 한 달 동안 150명을 처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목하고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해위가 어떻게 했길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50명, 그리고 그 이후로 전과를 더 올려서 500인을 저격할 수 있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지금까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해위가 표창을 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이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을 담고 있어요. 1940년 2월에 핀란드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죠. 당시 겨울전쟁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핀란드가 언제 항복을 하느냐, 그것뿐이었어요. 질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인데 언제까지 항전을 해서 소련에 최대한의 시간적, 인적, 물적 피해를 강요할 것이냐, 이것만이 관심사항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유명했던 만네르 하임선도 무너지고, 특히 물자가 없어요. 더 이상 싸울 물자가 없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모두가 거절하죠. 왜요? 질 게 뻔한데 어떻게 도와줘. 전쟁에 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과 주먹이 더 가까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 투수가 등장을 하죠. 유겐 요한슨이라고 스웨덴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거부인데 핀란드에 지원을 약속을 하고 모신나강 소총을 보내요. 그리고 특히 은도장으로 마무리한 특별 주문 제작 총을 핀란드군에 전달하면서 이거를 해위에게 전달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해위에게 그 상징적인 총을 전달하는 그 사진이죠. 이렇게 영광의 순간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1940년 3월 6일에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죠. 소련군 저격수가 쏜 탄의 왼쪽 얼굴 부근을 맞아서 얼굴 전체가 날아갔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가부 여부는 이때 또 말씀드리고, 이때 일기를 또 썼어요. 뭐라고 쓰냐면, 나는 지휘관이 오기 몇 분 전에 일어났다. 의무병은 소리치고 있었고 지휘관은 나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참 건조하고 굉장히 담대한 사람 같아요. 그때 이제 시모 해위의 얼굴에 맞았다는 그 탄이 남아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것이 해위에게
해위에게 부상을 입힌 탄인데 저격수용 탄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탄인데 폭발탄입니다. 이걸 국내에서는 해위에가 소련군이 쏜 포탄 파편에 맞았다, 총류탄에 맞았다고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알에 맞았다고 보기에는 그 얼굴에 상처가 너무나 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을 해서 쓴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이거 확인했으면 알 텐데 원전을 보면 이 폭발탄에 맞았기 때문에 거기가 크게 상처가 난 거예요. 저격수 총알을 맞은 게 아니고, 포탄에 맞은 게 아니고, 총류탄에 맞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저격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리에서 쏴야 터지는 탄이죠. 근거리에서 맞아서 난 상처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지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해위에는 얼굴 수술을 26번이나 받아야 했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고 목숨이 경각에 달했었고 흉터를 죽을 때까지 안고 가죠. 근데 이 앞에서 해위에가 이렇게 두세 줄씩 쓴 거 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쓴 노트인 거예요.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이 과정에서 1940년 8월 중순쯤에 이 노트를 쓴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노트를 왜 썼느냐, 평생 동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이 왜 그 병상에서 그 힘들고 아플 텐데 이걸 썼느냐도 파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이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거예요. 아마 자기가 처형당할 줄 알았을 겁니다. 부상도 크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회복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핀란드가 항복했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들었는데 자기 자신의 사망 뉴스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나 죽었다고 이미 발표해버리고 핀란드는 항복했으니까 나 끌려가서 처형당하겠구나. 그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내가 500명을 죽였는데 소련군을, 난 이제 끝났구나, 처형당하겠구나. 그래서 유언이 비슷하게 자신의 일화를 남긴 게 이 노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해위에는 병상을 털고 일어났고 핀란드의 전설적인 영웅이 됐으며 그의 성격은 주로 경청하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는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놨다가 나중에 가족이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위에 대해서 잘 모르던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짚어봤는데 더 짚어보죠. 해위에게 누가 물어봐요. 어쩜 그렇게 저격을 잘하십니까? 훈련을 했지. 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이 했지. 이게 다였어요. 인터뷰 대상으로서는 정말 탐탁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타고난 내추럴 본 저격수였다. 핀란드에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저격을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전에 그냥 사냥꾼이었던 사람이 전쟁이 났다고 500명을 스코프도 없이 그거 안 믿어지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만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어떻게 저격을 했냐고. 우리는 항상 전쟁사를 공부할 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해위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해위에는 해가 뜨기 전에 저격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주간에 하루 종일 거기서 안 움직였대요. 겨울에 보초 서신 분들 알죠? 그냥 한 30분만 돼도 발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옛날에 추웠어요. 근데 해위에는 그 추운 핀란드에서 하루 종일 안 움직였대요. 그러면 그러다가 기회를 봐갖고 하루 종일 있다가 쏘나보다.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거기서 소련군을 관찰만 했대요. 거기 포인트 가가지고. 왜 하루 종일 관찰했는지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렇게 소련군에게 피해를 많이 입힐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디테일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눈으로 쌓인 주변을 꽉꽉 뭉쳐가지고 혹시나 자기가 살짝 움직이다가 이게 털려나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체온으로 녹여가지고 거기를 눈송이가 날리지 않게 그 주변을 꽉꽉 뭉쳤대요. 그리고 입에 눈을 물어가지고 입김이 나오지 않게 했다. 빛을 반사할 만한 것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조준경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이거 조준경이 빛이 반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그게 아니라 조준경 사용법을 잘 몰랐어요. 해위해가. 그래서 안 쓴 겁니다. 있으나 마나니까. 해위해가 저격병 출신이 아닙니다. 전쟁 전에 정식으로 저격병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해위해가 조준경을 안 쓴 이유를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조준경을 쓰면 조금이라도 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센치라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조준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조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해위해는. 저격인데 조준을 안 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지금 저한테. 그게 해위해의 사격 방식이었습니다. 해위해는 적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혹은 적이 최대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습해서 근거리에서 확실히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방식을 선호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해위의 전술은 저격이 아니라 stay, hit and run이었습니다. 종일 관찰하고 소련군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리더, 통신병, 공용화기, 운용병의 순서대로 고급 타겟을 선정해 놓은 다음에 그냥 기습 사살해가지고 한 번에 몇 명씩 바로 자리를 옮기는 타입이었어요. 한 번에 막 10명, 20명 사살한 날도 있었는데 저격수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보자면 해위에는 저격수가 아니다. 이 사람은 원래 농사꾼이자 사냥꾼이었잖아요. 사냥꾼이라고 하니까 저격수보다는 암살자에 더 가까웠겠죠. 근접 전투 중에 기습 사살 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스탯을 기습 사살에 몰빵한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준경이 안 필요하죠. 그거 있으면 모습을 더 들키기
쉽다 이거예요. 쓸 줄도 모르고 반짝반짝거리면 장소나 노출되고. 그렇게 소련군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저격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격수가 아니었습니다. 해위해가 하루에 20명씩 사살한 날이 있어요. 그날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 기록에 시계가 안 나오는 눈보라치는 날에 미리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련군이 거기에 오면 소련군을 동장군이 잡고 있으면 거기서 그냥 계속 쏘는 거예요.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소련군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날씨를 보는 거죠. 어떻게 될래나. 대개는 이제 눈이 오고 춥겠지만 눈보라가 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눈보라가 치겠다고 이제 예상이 되니까 새벽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소련군에게 가까이 갑니다. 조금씩 아마 이동하는 소련군을 추격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련군이 수경을 하면 그 주변을 은밀히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니냐면 몇 군데 기습 공격 장소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소련군이 수경을 하고 있으면 싹 가가지고 식료, 탄약, 보온품을 놓는 거죠. A 장소, 또 다 갖고 B 장소, C 장소. 새벽에 그렇게 갖고 해가 뜨기 전에 첫 번째 장소에 숨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눈보라가 치면 거기 쏘는 거예요. 핀란드의 눈보라 속에서 소련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죠. 총 쏜다고 막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일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막 계속 총 쏘고 주변에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위해가 A에서 쏘고 B에서 쏘고, 그러니까 20명의 피해가 나는 거죠. 아마 우군 피해도 상당히 났을 겁니다. 이게 해위의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저격수가 아니라 정말 타고난 워리어였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 임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임무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격이 되었던, 암살이 되었던, 기습이 되었던. 자, 그럼 뭐 이 네 가지가 주요 이유고, 해위의 연구자들이 핀란드어로 써놓은 걸 좀 번역을 했더니 해위해가 굉장히 과묵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소련군을 사살할 수 있었노라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노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평생 동안 과묵하게. 이 사람이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또 있고, 또 해위해가 굉장히 얼마나 꼼꼼했냐면 사냥꾼으로서 자기가 얻은 그 삶의 지혜, 사냥의 지혜가 있잖아요. 이것을 소련군을 공격하는 데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레이어드 보온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냥 두꺼운 거 입거나 아니면 추위를 참거나 했는데, 해위해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 소련군을 공격할 수 있는 장소에 천, 털, 무슨 낙엽 이런 것을 여러 겹을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온하는 데 썼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해위해가 핀란드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영웅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웅이냐, 어느 정도나 좋아하느냐, 전쟁이 끝나고 겨울전쟁을 위한 별도의 훈장이 내려질 때,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훈장을 주는 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해위해가 총사령관 만네르하임 대통령, 전선사령관, 다음 네 번째로 훈장을 받아요. 영웅인 것은 맞구나, 여기서 알 수 있고. 해위해를 정부와 국민이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인지 그 언론을 봤더니 겸손했답니다. 그리고 진실했고 말이 적었대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 영웅이라도 하더라도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힘들죠. 근데 해위해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전우들을 높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겸손해야 된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근데 그거 안 되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실천했다는 차원에서도 네 번째로 훈장을 받은 그 해위해, 전 유럽에서 존경하는 저격수로서 항상 방송 언론에서 찾아오고 하는데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이 해위해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질문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사인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과묵하기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총을 원래 그렇게 잘 쏘셨습니까? 그러면 훈련을 많이 했지, 이 정도. 그런 차원에서 제 롤모델입니다. 이번에 연구하면서 좀 콘텐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좀 해가지고 2분 내외로 하려고요. 인생의 행정만 훌륭했느냐, 말만 그렇게 아꼈느냐,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아까 훈장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만네르하임 훈장을 받는데, 우리 훈장 받을 때 공적조서 쓰잖아요. 그 공적조서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공적조사라는 것은 육하 원칙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갖고 이 훈장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해서 쓰게 돼 있어요. 좀 더 쓰게 돼 있어요. 혹시 훈장 안 줄까봐. 공적조서 써본 분들은 알잖아요. 자, 이거 순상밀톡에서만 보실 수 있는 특산품입니다. 위아래 있는 것 보면 여기 딱 눈에 띌 거예요. 뭐 많이 썼어요, 뭐 내가 어떻게 했노라. 저기 뭐 하나 딱 단어 하나 쓴 거 있잖아요. 이거 해위해께서 쓰신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저 뜻이 I support, 나는 지원했다, 나는 도왔다. 훈장 준다고 공적조서 쓰라는데 나는 도왔다, 딱 그거 한마디 쓴 거예요. 저게 쉽냐고요. 저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건 정말 겸손의 극치입니다. 나는 핀란드 군의 전투, 주요 작전, 전선에 있는 전우들을 도운 것이다. 정말 겸손하죠. 얼마나 진솔하고 담백합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해위에 관한 얘기 잘 나와 있어요. 기존의 책, 신문기사, 컨텐츠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위가 총이 뭐였고 그 총이 모신 나강인데 액션이 어떻고 몇 명을 사살했고 그런 거 이제 전문적으로 다룬 잘된 컨텐츠가 많으니까 거기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나중에 역사상의 그 큰 전쟁별로 저격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컨텐츠를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련군은 정말 해위회를 두려워했나? 분명히 이 시모 해위회가 우수한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난 저격수 워리어인 것은 맞지만, 언론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소련군에게 살아있는 악몽이었다? 정말 소련군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꿈에 해위회가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하얀 사신으로 통하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정말 시모 해위회 정말 공포를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적 중에 누가 저격수가 있어. 우리가 저격수가 날 쏠 것 같아. 우리가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마도 이것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죠. 시모 해위회가 명성을 떨친 것은 전쟁 초기인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전쟁 초기에 소련군 시모 해위회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뭐 무슨 스마트폰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야 해위회 나왔어.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라디오가 전선에 보급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전쟁통에 소련군 병사들이 적 진영의 저격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그 얘기를 못하게 막았겠죠. 그리고 뭐 핀란드 군대 설상위장 다 하얀 옷 입고 있는데 저거 하얀 사신이 왔나 봐. 그건 모르죠. 겨울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전투여서 양측이 전사상자만 합치면 피해가 5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500명이 해위에 저격에 의해서 전사하는 거예요. 다 합쳐서 500명이지 실제 전장에서는 10명 전후로 가장 많을 때 20명 정도가 사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핀란드군하고 소련군하고 한 번 교전하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1000명씩, 10,000명씩 전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저격이 전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요소는 아니었죠. 그리고 저격인지도 모르고 많이 죽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서 기습 사격하고 히트앤런을 했다고. 그러니까 소련군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과장되었거나 포장된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뭐 이것이 시모 해위의 공적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보여준 인간으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모 해위를 영웅화하고 신격화할수록 오히려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순상밀떡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하루가 귀한 컨텐츠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보지 못하는 것들, 눈을 돌리고 싶겠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모든 댓글, 그 속에 아이디어를 제작진과 함께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 영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모 해위의 컨텐츠도 요 앞에 했던 겨울전쟁 컨텐츠에 있는 댓글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언젠가는 시모 해위를 해야 되겠다. 2021년에도 열심히 우리가 다 같이 연구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 거니까 댓글에 좋은 아이디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40년 5월 10일부터 6주가 지난 후의 일이었죠. 독일군의 파리 입성, 독일군이 파리에 무혈 입성했다. 어느새부턴가 무혈 입성이라는 게 그냥 쑥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독일군이 피 한 방울 안 흘렸다는 거야? 정말 말 그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독일군이 파리에 들어갔을 때 독일군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궁금하잖아요.